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EPS 코리아 노무사에서 경제원론과 노동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26년도 시즌이 또 새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1차에서 이제 경제원론인데, 경제원론이 선택 과목이 돼서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경제학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혀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한번 진입해 볼 생각이 해서 많이 응시하시는 그런 편인데, 경제학은 어떤 기본적인 이제 그 대학에서 보통 경제 원론 강의하지 않습니까? 1년 강의하게 되는데, 거기서 경제학 개론 정도 한 6개월 정도만 그런 이제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경험이 없이 경제학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내공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계산 문제죠. 경제학은 계산 문제가 많게는 반, 그렇지 않으면 한 3분의 1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노무사 경제원론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계산 문제 포함하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기초적이다 하는 것은 제 말씀은 한 학기 정도 대학에서 경제학 개론 정도, 수요 공급 이론, 소비자 균형 이론, 쭉 나오겠습니다. 근데 거시와 경제학에서 국민소득 결정 이론,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ISLM 모형이다.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봤느냐. 그런 정도 정리가 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내가 경제학을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해보겠다 하면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제학, 우리 노무사 경제학인데, 사실 경제학은 뭐 노무사 시험이든 제가 5급 공채 강의도 하는데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공무원 7급이나 순서가 정해져 있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경제원론 그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는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적인 경제원론 책, 맨큐, 또 사멜슨 교수님, 또 국내에도 서울대학의 이중우 교수님, 또 중앙대학의 삼인공주 아주 유명한 경제원론 책이 있고요. 또 맨큐 책도 있죠. 그 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정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하셨지만 처음으로 미, 거시, 경제학에 대한 소개를 받는다. 그런 기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시, 거시, 국제경제 이렇게 나눌 거고, 요거 쭉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순서대로 제가 기출문제를 출제 경향 분석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경제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회과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하는데 경제학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 하는 거 좀 개념 한 3시간 지금 말씀드릴 거거든요. 미시 1시간, 거시 1시간, 국제경제학 1시간 쭉 들으시면서 한번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제학을 이제 1차로 선택하기로 했다면은 이건 중요한 경제학의 체계가 되겠죠. 경제학은 제가 체계 잡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론의 체계를 정확히 잡혀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의 논리를, 이게 경제학은 단일 논리 체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부 총합되어 있고요. 연계되어 있고 따로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숨이 일관됐다, 머리와 꼬리가 한꺼번에 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그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면 공부하는 논리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딤돌 입문 특강 했는데, 우리 학원에서 디딤돌 해주셨는데 아주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체계 잡기, 디딤돌입니다. 이걸 디딤돌 삼아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먼저 미시경제학 볼게요. 그럼 미시경제학을 제가 따로 유임을 하지 않아서 그냥 쭉 보시고 한번 쭉 훑음을 한번 해봅시다. 1편 경제학의 기초죠. 경제학이라는 학문이니까, 학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여기 경제 체제죠.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옛날 조선시대라면 봉건체제, 로마 교황청 시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사회주의까지 붕괴됐고 거의 전 세계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의해서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 하게 되면은 여기요. 1장이 이제 경제 문제 체제, 2장이 경제학 방법론.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 분석하는 우리가 경제학인데 우리가 분석하는 경제 이론은 우리가 주류,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분석하는 논리 체계가 크게 보면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누죠. 견해가 다르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주류 경제학입니다. 메인스트림. 요걸 우리가 공제학 공부하다 보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분석하는 논리 체계가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메인스트림은 신고전학파. 신고전학파는 모든 경제 문제를 전부 디맨드 서플라이, 마켓, 시장으로 분석하는 논리입니다. 모든 경제 문제를 시장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시장은 뭐냐? 만남의 장소란 말이에요. 누가 만나요? 그렇죠? 어떤 생산물 시장이다 그러면 이 생산물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는 데가 수요 공급입니다. 그러면 시장 균형, 그럼 뭐가? 사고 싶다, 팔고 싶다. 거래량이 결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수량하고 팔고 싶은 수량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균형이 되는 거고, 그때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프라이스.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제를 다 시장 공급. 그러니까 시장이다 하게 되면 생산물 시장이 있고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요소, 인풋이 필요하겠죠? 요소. 생산 요소, 3요소 그러죠? 노동, 레이버, 캐피탈, 내추럴, 토지 등 자연자원 3가지 요소가 투입되어서 생산되니까 노동시장, 자본시장, 부동산, 임대시장, 토지시장 따로따로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금융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부분, 금융 부분 그렇게 나누잖아요. 금융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자가 결정이 돼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이 결정이 되죠. 근데 금융시장 하게 되면 뭐예요? 통화, 머니, 통화시장과 채권, 본드, 국고채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국고채 가격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장 이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국고채 수익률이라고요.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고채 시장에서 국고채 가격, 본드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고 그 본드 가격, 채권 가격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하게 되면 채권시장과 통화시장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 이자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융통화위원회 이자율 결정이 되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하고, 그렇죠? 미국 연방은행장하고 싸움하고 있죠. 파웰 의장하고 이자율 좀 내려, 트럼프. 장난에 중앙은행 함부로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자율이 그만큼 중요한, 그렇죠? 이슈가 되겠지. 금융시장에서 이자율 결정이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시장이 외환시장이 있죠. 외환. 근데 우리나라 외환시장 중에서 달러만 있어요. 위안화시장이나 앵화, 위안화시장 따로 없습니다. 달러만 시장이 있거든요. 크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역시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모든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 신고전학파 경제학이고, 우린 이걸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야 되는데, 모든 분석이 전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노동시장에서 고용량과 임금, 자본시장, 금융시장 같이 합쳐서 이자율 결정되고, 왜 부동산 임대, 렌트가 결정이 됐지? 외환시장에서 환율, 익스체인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 자본주의 체제인데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모든 경제 문제를 전부 시장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다 뭐예요? 시장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미시경제학에서는 주로 생산물시장, 요소시장이고요. 거시경제학 가게 되면 금융시장, 국제경제학이 외환시장, 이렇게 범위가 이제 분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이런 개념을 보고 있는데
그럼 1장에서 이제 다룬다 그랬을 때 경제 문제가 뭐냐 이거지. 그때 그 유명한 이제 1장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경제 문제를 그 유명한 사멜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세계적인 석학. 경제 교과서를 읽다 보면 계속 나오시는 그런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정의했어요. 경제 문제는 세 가지다. 동서고금, 경제 체제를 막론하고 세 가지가 해결해야 돼. 경제 문제가.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아이템 선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얼마나 수량 결정해야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X제 쌀, 우리는 쌀이 주식이니까 쌀 생산하기로 했다. 밀 아니다. 쌀. 그럼 얼마나 할 거냐? 쌀 생산량. 예를 들어서 100만 톤이 필요하다. 수량이 결정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지? 아이템 선정. 우리 쌀 먹는 사람인데 여기다 밀 생산하자. 이거 터무니없잖아. 얼마나 해야 돼? 적정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100개가 적절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개를. 잘해야 되지. 잘하는 방법은 뭐죠? 최소 비용으로 생산해야 되겠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누굴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그럼 보세요. 누굴 위해서 100개 선정 잘 했고 가장 싸게 많이 생산했어요. 누굴 위해서 생산하냐? 이건 분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멜슨의 세 가지 문제를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아이템 선정하고 수량 결정하고 생산 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알아내고 그게 잘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쌀이 150이 필요한 거죠. 희소성의 법칙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 150명한테 100을 분배할 것이냐? 분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요건 자원 배분이죠.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서 자원이 요거잖아요. 생산 요소 요걸 가지고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생산할 것인가. 잘 생산한 것을 가지고 분배죠. 근데 소득 분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평하게 분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다시 좁혀보면 어떻게 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소득 분배 공평성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배 공평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생각이. n분의 1로 나누자. 평등주의죠. 여러분 n분의 1로 나누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비교적 능력이 많은 분들이에요. 시험 준비할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능력껏 나누자 그러면 야 나는 이 사회에 공헌한 게 열인데 5개만 가지라고? 근데 만약에 자기 기여도가 낮은 분들, 젊은이들은 어때요? 그래 아버지 나 공평하게 나눕시다. 갈등이 있겠죠. 평등이야. 자유주의자들은 뭐죠?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자유냐 평등이냐 갈등하게 되죠. 이거는 경제학자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죠. 뭘 통해서? 대통령 선거. 우리는 대통령제니까. 보수주의적 대통령은 자유주의적 관점인 것이고 평등 주장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은 평등, 사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평등한 세상 만들어보자 이거고. 보수 정권들은 그렇죠. 능력껏 일하고 시장을 존중하고 경쟁하고 뭐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능력 발휘하도록 하자. 갈등이죠. 이거는 경제학의 해답이 없어요. 이건 국민의 선택이야. 그럼 경제학에서 주로 분석하는 것은 뭐예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희소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생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가 자본주의는 전부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분배 문제도 시장에서 해결. 뒤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얘기가 경제학 분석에서 핵심이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요. 경제학에서 기본은 순편익 극대화입니다. 비용편익 분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편익이 비용보다 많아. 순편익이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린 참 엉뚱한 짓도 많이 하죠. 친구랑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고 비용이 더 큰 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지. 그래서요,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돼요. 순편익 극대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앞으로 분석하게 될 경제 주체가 소비자, 생산자, 3주체, 정부 이렇게 놓으면 합리적 소비, 생산자, 정부는 전부 다 순편익 극대화입니다. 소비자는 인컴, 주어진 소득으로 소비할 때 효용 극대화하는 것이고요. 생산자는 일정한 비용, 코스트 들여가지고 생산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요. 생산할 때 이윤 극대화하고, 정부는 뭘까? 소셜 웰페어죠. 국민한테 세금 거두어서 소비 지출하죠. 정부 지출, 정부가 투자 지출하기도 하고 세금 걷어서 지출할 때 어떻게 돼?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이게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뒤에서 할 얘기지만 합리적인 소비자에 효율적인 소비자들 전제하니까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 소비한다. 이 논리에서 소비자의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 도출된단 말이에요. 생산자들은 하여튼 일정 비용으로 뭔가 생산할 때 이윤 극대화하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극대화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목표는 딴 짓 없어. 이윤 극대화해. 그로부터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 도출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디맨드, 서플라이가 만나니까 시장 균형은 뭐예요? 소비자는 여기서 효용 극대화하고 있고 생산자 이윤 극대화하고 있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소비자, 생산자, 정부.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쭉 해 나갈 일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다 하는 얘기고. 근데 그때 이제 하나 볼게. 순편익인데 베니핏, 비용인데 이 비용에 대한 얘기죠. 비용이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비용을 보셔야 됩니다. 일상생활할 때 우리가 비용하게 되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죠. 화폐적 비용만 생각하기 좋은데 그거 말고 뭐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저녁에 귀한 시간 내셔서 와서 강의를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의 안 했으면 뭔가 하셨겠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편히 시간 즐기고 내 취미활동, 그 가치를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돈 얼마, 화폐적 비용, 예를 들어서 돈 10,000원 들여서 왔다, 이것만이 비용이 아니고 포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포함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 분석할 때 이런 것이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매몰되었다. 기분 나쁘죠? 매몰됐어. 과거 선택에 의해서 이미 비용은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된 비용이야.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는데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포기해라. 나오시라. 나와서 딴 거 하시라. 그래서 경제학에서 비용 얘기할 땐 기회비용, 매몰비용이고요. 특히 기회비용 개념. 그래서 아까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윤이라는 것이 수입에서 비용 빼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 화폐적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 개념이다. 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거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 경제 원칙이죠. 경제적 합리주의, 순편이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제를 접근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고방식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철저하게 뭐예요? 신고전학파 경제학. 우리가 얘기하는 주류 경제학. 그러니까 좌파, 우리 흔히 말하는 진보 쪽에선 이 얘기 듣고 비판해. 장난하냐? 어떻게 인간은 그렇게 싸늘하게 사냐?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게 우리들 움직이는 동력이야.
첫 번째 셀프 인터레스트, 이기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무사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옆집 도와줘야 돼, 친구 도와줘야 돼.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선택이죠. 선택, 비용이 들어서 편익을 얻는다라고 할 때 한계, 요건 이제 공부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요거 때문에 경제학에서 수학, 미분 개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행동을 추구할 때마다 따져본다, 이거죠. 비용 편익을. 수학적으로 미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공짜는 없다. 기회비용이야.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화폐적 비용뿐만 아니라 포기한 대안의 가치까지 생각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비교의예요. 무역에서 나눈 것인데 서로 잘하는 거 하자. 자, 우리들처럼 말이죠. 뭔가 기획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으면 노무사 하는 거고. 아유, 나는 그런 거, 난 저 너른 등야, 저 들판에 가서 난 농사 짓는 게 좋아.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비교.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농사 짓고, 우리 하는 사람은 분석하고, 그래야 사회적으로 볼 때 총이득이 극대화되겠지. 이게 비용이고 분업의 이득이에요. 국제적으로 확장된 게 무역이 되겠죠. 한국은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으니까 반도체 만들고, 아르헨티나 니들은 자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너른 들판에서 니들은 이거 소모는 게 좋아. 그럼 너 소 키워. 국제 분업하게 되면 세계 월드 이코노미 모두 좋다 하는 얘기죠. 이게 문제인데, 시장은 스스로 자율적 조정 과정, 스스로 만나는 광장을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겠나. 균형이라면 아까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되죠.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 의한 균형을. 거기 이제 인위적으로 세금 부과한다, 보조금 지급한다, 가격 통제한다. 이건 전부 뭐예요? 시장에 개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효율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분석하게 되고요. 그런데 시장은 안타깝게도 소득 분배와 자원 배분을 담당하는 게 시장인데 완벽하지가 않다. 시장이 실패한다. 대표적인 게요. 소득 분배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능력과 노력, 힘센 놈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힘센 열악하고 체력이 약하고 한 사람은 적게 분배받을 수 없고 소득 분배 불균등, 이게 시장 실패야. 또 시장에 땅만 맡겼더니 뭔가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장 실패. 나중.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돼?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정부가 실패하면 야단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유능하고 성실하고 어떤 면에서 성직자처럼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좀 속상하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렇지만 정부 공무원들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설마 대통령 뽑힌 사람이 나 대통령 되고 나서 나라 말아먹으리라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뭐 3년 만에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고. 정부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유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죠. 효율성하고 분배 공평성은요, 빼놓고 얘기해보면 상충됩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 따지게 되면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네가 성취하고 갖는 건 사회주의에서는 네 거야. 분배 불균등해지겠죠. 불공평한 게 아니고요. 불균등해지게 된단 말이지. 가능하면 시장적 배분이 균등하기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 그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내가 공인회계에서 공인노무사 합격해서 소득 많이 받으면 거기 자문하러 온 회사나 근로자들한테 나눠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이게 이제 참 효율성하고 분배가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여기다가 거시경제 문제를 하게 되면 거시경제, 국민경제 차원에서 시장 실패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죠. 이건 거시적 시장 실패야. 그러니까 정부가, 유능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를. 그렇죠. 잘 개입해서 요거를 해결해야 되죠. 근데 대개 이제 이걸 잘 해결 못하니까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는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신고전학파 경제학, 주류 경제학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죠. 좌파, 진보 쪽 입장에서는 안 돼. 셀프 인터레스트,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가자 얘기하는 순간 이미 옛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 그렇죠, 아름다운 가게 만들자.
진짜 가게는 전부 이기심이 부딪혀. 아름다운 가게. 내가 기부해. 내 안 쓰는 물건 갖다 놓고 싸게 팔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그쵸? 이게 참 문제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 같은 것도 그렇고요. 비교의. 어떤 놈은 손흥민이가 되고 왜 어떤 놈은 후보 선수가 되냔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럼 넌 이렇게 살아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사람 중심 이렇게 나오게 되고 상충은 있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요 논리대로 분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방법론입니다. 신고전학파의 출발은 국부론, 아담 스미스 국부론 1776년이에요. 1776년은요, 우리나라 정조대왕 즉위년도입니다. 1776년, 우리가 보통 1760년대 요때를 산업혁명 시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산업혁명이 들어서고 자본주의가 들어서자, 산업자본주의가 들어서니까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야, 이거 이상한 세상이 등장했다.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요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2025년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한 200년 역사가 되나요?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에서 경제 분석이 미시, 거시예요. 미시는 개별 시장, 개별 주체, 소비자, 생산자 중심의 분석이에요. 개별. 거시경제는 국민경제 전체의 대상입니다. 미시, 거시, 마이크로, 매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런데 국제경제학이요, 무역이론은 시장 분석하고 해서 미시경제학에 응용이 되는 거고, 국제경제학에서 국제수지론, 요거는 개방거시, 다른 나라와 거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폐쇄경제 중심이고 국제수지 하게 되면 개방경제, 국민경제 대상으로 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됐고, 또 하나 나누는 게 실증과 규범인데, 실증은 포지티브, 요건 이론이에요. 사실관계 규명.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가 내리더라. 이자가 내리면 투자가 증가하더라.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 규범경제학은 그 실증경제학, 통화량 증가, 이자리 내리고 투자, 인베스트먼트가 증가하더라. 이게 실증경제학이야. 규범경제학은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거예요. 연방은행 통화량 이자를 떨어뜨려라. 그래야 미국 경제가 호황이 올 거 아니냐라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규범경제학은 철저하게 실증경제학이 기초가 돼야 돼요. 통화량 증가, 이자 내리면 투자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통화량을 늘립시다 하는 것이고, 파웰 의장은 안 된다. 통화량 증가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함부로 늘리면 안 된다라는 견해 차이, 트럼프와 파웰의 차이가 규범경제학이고, 실증경제학은 분명해. 그치? 근데 우리 지금 시험 정도 공부하는 데서는 거의 모두 실증경제학 중심으로 하게 되고,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재정통화정책 정도가 요거 정도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신고전학파 경제 분석하는 이런 기본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 경제학 이론과 표현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통화량 증가하면 이자가 내리더라. 어떤 가정하에서 가설이에요.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가정. 경제학의 모든 이론에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 가장 일반적인 게 여건 일정 불변이죠. 이런 식이에요. 이자율이 변하는데 영향 주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통화량과의 관계만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이자가 느리다. 이게 가설이 되는 거죠. 가정하에서 가설. 근데 실제로 이 가설이 옳으냐? 오케이.
그럼 이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옳으냐 그러냐 판단은 누가 해? 가설, 검증해야 되죠. 경제학에서 검증입니다. 검증은 통계 검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통계까지 않지만 경제학과에서는 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통화량 증가하면 이자가 내린다? 가설. 과연 그런지 대한민국 한국은행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통화량 늘린 적이 몇 번인데 과연 내렸느냐 이자가. 통계 검증을 통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원론 하게 되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성립한 이론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되겠죠. 그게 경제 원론. 미시, 거시, 국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골치 한 바퀴 나와요. 통화량 증가하면 이자가 내린다. 말로 하는 거죠. 근데 경제 현상 너무나 많으니까 수리적으로 포함해. 이자율은 통화량의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y = fx. x가 독립변수고 종속변수죠. 독립, 종속. 얘가 변하면 변한 함수죠. 통화량이 변하면 이자율이 변한다.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100, 그렇죠? 마이너스 100만 통화량이다 이거지. 통화량이 앞에 상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자가 어떻게 됐다? 내린다는 것이 구체적인 함수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분석해야 돼. 그런데 이걸 맨날 수학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 원론 하는데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거지. 통화량이 변화할 때 이자율이 변화하더라. 그림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서술적인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대학원 가게 되면 그림 안 그래요. 전부 수학으로 그냥 분석하는데 우리 학부 수준에서 그렇죠? 그림으로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그림 그리고 계산하는 것이 밥먹듯이 해야 된다. 모든 이론 공부가 함수식과 그림으로 그려야 돼서 경제학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경제 원론들 본격 수업 시작하게 되면 경제 수학은 미리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따로 찍어놨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론하시기 전에 경제 수학 그 강의를 들으셔서 그림 그리는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경제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은 책을 보고요. 제가 강의하고 하게 되면 전부 그림만 칠판에 남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특징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장하고 2장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이제 1편 말씀드렸는데 2편, 3편 미시경제학이 쭉 되는데 자, 이제 2편에서 공부할 거예요. 시장이라고 그랬죠? 수요 공급 이론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릴 때 시장은 생산물 시장도 있고 요소시장, 금융시장, 외환시장 다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생산물 시장 중심으로 X라고 표현할게요. Demand, Supply.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공급이 개념이 뭐냐 이거 정리하고요. 균형, 가격 결정, 이퀄리브리움, 균형입니다. 요거에 대한 아주 기본 개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분석의 기본이 되겠죠. 요건 나중에 거시경제학 가서도요. 총수요, 총공급 이래. 그럼 미시경제학에서는 개별 상품이고 거시경제학에서는 국내에 생산된 모든 생산물 총합된 개념으로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우하향, 왜 우상향 하는지 아직 증명 안 하고 그냥 수요, 공급, 개념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력도라는 경제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가격이 변화할 때 변화율이죠. 변수에 점 찍으면 변화율이야. 가격이 변화하면 변화하겠죠.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이거 측정해 보는 게 탄력도예요. 가격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 변화할까? 근데 가격에 영향 주는 게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변화할 때, 다른 상품 가격이 변화할 때 측정해 보는 거야.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화할까? 다른 상품 가격 변화할 때 얼마나 변화할까? 이런 것이고요. 공급도 마찬가지. 가격 변화할 때 얼마나 변하느냐. 왜냐하면 수요하고 공급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격 변화할 때 우리 일상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냐. 남자 같은 경우, 저 남자 보면 술값 예민하죠. 술값 변화할 때, 야, 술값 올라서 안 먹을 거야. 보통 일반적이랑 그 술 취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 공급량의 관계를 측정해 보는 게 탄력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리적인 분석, 계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겠죠.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이거는 사실은 모든 경제 분석이 다 이론인데 여기선 특히 생산물 시장 중심으로 X의 시장의 수요 공급 자율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잉여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 균형되게 되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자족하는 것보다 이득을 얻게 돼. 소비자 잉여, 생산자 합치면 경제적 잉여가 되겠죠. 그러한 개념을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품세, 세금 매길 때 소주의 주세 매기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할까? 보조금 주죠. 보청기 보조금, 또 여러 가지 애들 키울 때 육아 보조금, 보조금 지급할 때 어떻게 될까? 또 가격 통제도 있어요.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최저임금제 해라. 또 이자율 최저 한도 이상은 안 돼.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가격 통제하게 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딱 이 네 가지야. 잉여 문제, 물품세 부과할 때. 그래서 여기 이 편에서요, 시험 출제 문항수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연습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물 시장 중심으로 수요 공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바로 이어지는 게 소비자죠. 수요 곡선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가격하고 어떤 X제와 소비하는 디맨드, 역의 관계죠.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야. 비싸면 많이 안 사고 싸면 많이 사려고 해. 요거를 증명하는 거죠. 왜 수요 곡선 우하향할까? 수요 법칙으로 얘기해 보면 왜 어떤 X제 가격과 마이너스 관계다. 함수로 보면. 그렇죠. 가격과 수요량은 감소 함수. 오르면 감소, 내리면 증가. 요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합리적인 소비자는 주어진 인컴, 자기 소득으로 단순화 가정이죠. XY 두 가지만 소비한다 가정해 놓고 분석하는데 두 재화 소비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하겠다. 이게 분석이야. 그래가지고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인데 효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계 효용. 얘는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 얘는 비교만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무차별 이론이 소비자 분석의 핵심 이론이죠. 근데 결론은 똑같아. 효용을 측정 가능하다. 비교만 할 수 있다. 똑같죠? 이게 이제 미시정작에서 모든 이론 분석이 출발이 되고 여기가 이제 어려워하죠. 여기가 이제 1차. 나 경제학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무차별이야.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무차별한 놈이야, 나는. 그럼 포기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좀 복잡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해보면 재밌어요. 이게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이 변화할 때 왜 수요량이 반대로 변화할까? 효용 극대화 논리로부터 도출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 시작이고 복잡하죠.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출된
무차별 이론의 수요 이론이 응용되고 확장됩니다. 여기서는요,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 자본의 공급, 자본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하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확실성이야. 내 호주머니에 XY 소득 얼마 주어져 있고, 소비할 때 시장에서 XY 가격이 딱 알려져 있을 때 회원급대하는데, 현실은 여러분 그래요? 내 호주머니 소득이 이번 달, 다음 달 똑같을 거라고 장담 못해. 자영업자다. 또 XY 가격이 광장시장 가나 종로 오나 똑같아요? 불확실성 하의 선택, 이걸 다루는 것이에요.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언론에서 여기서 보는 게 복권 살까 말까, 보험 들까 말까 이래. 그래서 소비자 이론의 응용은요, 노동 공급, 자본 공급 요건데, 그러면 노동과 자본 공급이 왜 소비자 이론에서 될까 하는 얘기는 이래요. 노동을 공급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 소비자들이란 말이야. 소비자가 소비하기 위해서 소득 획득, 근로해야 되죠. 저축해서 이자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똑같아. 생산물을 소비하는 주체와 노동 공급, 자본을 공급하는, 저축하는 주체가 동일한 주체야. 이들은 뭐예요? 하여튼 제약하에 뭔가 소비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들이다. 이런 논리적인 프레임 하에서 분석을 해. 그래서 요소 시장에 가보면 소비자는 요소 공급자가 된단 말이야. 똑같은 논리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무사야, 노무사. 노동 공급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임금 어떻게 효용 극대화 선택하냐 하는 문제죠. 여기서 이제 3편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팩터, 요소 시장에서는 팩터 서플라이. 요것이 뒤에 요소 시장 가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게 3편에서 소비자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4편, 공급자로 가야 되지. 자, 그럼 보세요. 공급자들의, 아까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 인컴으로 XY 소비할 때 효용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 수요, 요소 시장의 공급이 결정이 된다. 그랬는데요.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생산자의 목표는. 그렇죠? 주어진 비용으로 뭔가를 생산하잖아. 토탈 코스트. 생산했을 때 몇 개를 생산해야 이윤 극대화할까? 내가 만두 가게 차렸는데요. 만두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 비용 하에서 몇 개를 오늘 생산해야 이윤 극대화할 수 있는 수량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공급 곡선이 도출이 돼요. 근데 이것도 보면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소 시장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요소를 수요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얘기해 보면 소비자는 생산물 시장 가면 공급자가 되고 생산자는 요소 시장, 만두 만들려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소의 수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의 목표는 일정 비용 들였을 때 이윤 극대화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소를 투입해야 되지.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 그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산자 이윤 극대화에 의해서 도출되는데, 아우, 이게 도출 과정은 좀 골치가 아파. 소비자는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만 그냥 하면 돼. 바로 수요 곡선 노출되는데, 생산자는 골치 아파. 뭐가 골치 아프냐 하면 보세요. 비용과 생산의 관계예요. 노동과 자본 투입해 생산해서 비용 들어가잖아. 그런데 일단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비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비용을 얼마가 들어가냐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뭔가를 생산하려면, 만두 생산하려면 노동과 자본 투입해야 되잖아. 요걸 우리는 생산 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흔히 뭐 제 친구놈들 젊을 때 보면 사업 그만두고 야, 나 치킨집 할 거야. 네가 임마 언제 뭐가 나왔지 튀겨봤다고 치킨집을 해. 아니야, 내가 한 달 동안 가서 공부했다는 거야. 장난해? 그래서 성공한 놈이 한 놈도 없다. 있을 수가 없죠, 그게. 되나요? 그 대신 쫓기해서 성공한 놈은 있어. 그건 다 해주고 지도해주고 하니까 열심히 이제 경영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보세요. 내가 튀김집을 차렸을 때 뭐부터 알아야 돼? 생산 함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튀김할 수 있는 기계 자본 설비 내가 어느 만큼, 그러면 내가 몇 시간 노력하고 기계를 얼마 작동해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이윤 극대화 첫 걸음은 내가 뭘 하든지 생산 함수부터 알아야 돼. 만두 가게 한다고? 역시 그렇죠. 그럼 이제 생산 함수 알았어. 노동과 자본 얼마 투입 몇 개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돼요? 노동과 자본 투입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요소 비용.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 요소 투입하면 얼마 생산할 수 있다. 요소 투입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관계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가 먼저 도출이 돼야 돼. 그 비용 함수 하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4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정한 비용으로 어떻게 노동과 자본 잘 투입해서 생산 극대화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 그쵸? 생산할 때, 일정 생산량 하고자 할 때 어떻게 노동과 자본을 잘 투입해야 미니멈 코스트가 될 거냐, 이거지. 동정문의 양면이 되겠죠. 일정 비용 최대 생산, 일정 생산 최소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산 함수로부터 도출되는데, 여기서 논리는 뭐죠? 일정 비용 최대 생산, 일정 생산할 때 미니멈 코스트. 그렇죠? 요게 생산자 균형이야. 하여튼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하는 것이죠. 이 전제하에서 먼저 비용 함수가 도출이 돼야 돼. 그럼 이 비용 함수 하에서 내가 몇 개를 생산할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우선 최소 비용 최대 생산 도출하고, 이 비용 함수 하에서 어떻게 돼?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단계를 통해서 공급 곡선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 분석하는 게 좀 골치가 아파. 생산함수, 비용함수가 도출돼. 그런데 여기에 생산함수는 물리적인 관계예요. 자연현상 이해하면 돼. 단기의 수학 재간 법칙이고, 장기에 또 물리현상이 있고, 이렇게 되죠. 물리적 법칙으로 도출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 비용함수는 두 가지야. 단기 상황과 장기. 단기는 자본 고정되고 노동화 변할 때고, 장기는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하기도 하고 동시에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장기와 단기 상황, 요 상황으로부터 단기 비용 도출되고, 장기적 상황으로부터 장기 비용이 도출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거의 99% 시험 문제는 단기에서 출제가 돼요. 장기도 전혀 출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기에서 출제되지만 주로 단기에서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비용 도출하고 장기 비용 도출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윤 극대화도 단기, 장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자, 4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물리현상, 생산 함수로부터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비용 함수가 도출이 됐어. 그럼 이제 비용 함수가 도출됐다는 전제하에서 개별 기업은 이윤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을 이제 도출해야 되는데, 이게 골치 아픈 거라.
즉 현실의 생산물 시장은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묶어서 불완전 경쟁이래. 완전 경쟁은 경쟁이 가장 완벽하게, 그렇죠? 이루어지는 시장이 되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미리 한번 해볼게.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없어요. 왜 없냐? 네 가지 조건 만족해야 돼. 생산 소비자가 무수히 많아야 돼. 그 무수히 많은 생산자들이 다 생산하는 물건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이 안 되지. 종로에 라면집이 무수히 많은데 똑같아 다? 달라요. 하다못해 그 집 아주머니 미소가 달라. 어떤 아주머니 욕쟁이 할머니고 어떤 아주머니 친절하게 해주고 달라. 그러나 동질적이야. 그 다음에 진퇴가 자유야. 스스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완전 정보가 되죠. 모든 정보에 대해서 생산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현실에 이런 거 없죠. 그러나 이게 분석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가장 완벽하게.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프라이스 테이커란 말이 나오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요, 똑같은 물건을 여러 기업이 똑같은 정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이거예요. 근데 불완전 경쟁,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이지. 기업이 하나뿐이야. 독점적, 여기 기업이 많지만 다 개별 기업이 이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과점 기업은 소수의 몇 개의 기업, 독과점 기업이에요. 독과점. 그래서 이 독과점 기업 분석하는 이론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요, 요 네 가지 시장 형태별로 균형 분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완전 경제하고 독점, 양 극단적인 시장이죠. 근데 독점 시장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장은 지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죠. 완전 경쟁은 프라이스 테이커, 시장 가격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독점 기업은 안 그렇지. 프라이스 메이커가 된단 말이야. 가격 설정자가 되죠. 그래서 분석하는 프레임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나 비용 함수는 다 똑같아. 도출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다른 것이죠. 이것으로 도출돼. 근데 우리가 얘기해 보면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완전 경쟁일 때는 공급 곡선이 도출이 돼. 그러나 불완전 경쟁일 때는 일정한 형태의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말해요. 시장의 수요 공급이다 그림 그렸다는 얘기는 이게 다 뭐야?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석할 때 어떻게 돼?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고 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지. 특히 노동경제학 가면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요, 요게 생산물 시장이니까 여기가 굉장히 많은 분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시장인데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얘기 끝났어. 생산량이 결정이 됐고, 그럼 얘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요소 시장이 필요하죠. 노동과 자본. 그래서 노동 자본 시장 분석이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생산물 시장 분석이 끝난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아까 잠깐 나왔었죠. 노동 시장 수요 공급, 자본 시장 수요 공급. 그런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생산물 시장 소비자가 되고, 요소 시장의 수요자는 생산물 시장의 기업이 되는 거죠. 입장이 엇갈려. 그러나 소비자는 이윤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 이 논리에 의해서 요소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따로 또 그 논리가, 그렇죠? 요소 수요, 요소 공급. 요거는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되고, 소비자 시장에,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자가 되니까 효용 극대화 논리로 공급 곡선 도출되고요. 수요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의해서
균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린 이제 노동시장, 요소시장 중에서도 특히 노동경쟁, 노무사니까 노동시장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출제가 된다 이거지. 물론 이제 자본시장도 출제가 되지만, 그렇죠? 요소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자원이 배분되죠. 요소시장에서는 소득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거지. 요소시장에서요, 자본주의는 소득 분배가 일어나요. 자, 노동하고 자본만 얘기해 볼게. 노동자와 자본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이 되죠. 자본시장에서 이자와 자본량이 결정이 돼. 그럼 보세요. 임금 곱하기 고용량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이자율 곱하기 자본 고용량.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자 소득이 되죠. 그러면 자본주의는 딴 게 뭐 있어? 소득이, 요소 소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거죠. 물론 운 좋은 사람이 있어. 어떤 놈은 태어나자마자 돌 선물로 100억짜리 건물이 넘어왔다. 뭐. 상속과 증여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중산층, 서민의 자식들, 자기가 제공한 요소를 가지고서 소득을 창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본주의 소득 분배는 요소 시장에서, 이거 우리가 기능적 분배라 그래. 구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생산성에 의한 분배야. 노동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소득 분배가 균등할 수가 없어요. 균등한 소득 분배를 지향합니다. 균등한 분배를 지향하질 않아. 왜? 똑같이 분배해라, 똑같이 임금 받아라. 그럼 열심히 일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불균등 분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어때 이제? 울퉁불퉁하죠. 계층별 불균등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저소득층, 고소득층. 근데 아무리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분배됐다 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사회 발전에 오히려 역이 되겠죠. 이걸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계층별 분배 이론이고, 해소시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재분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루는 게 소득 분배 이론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요, 요소시장 얘기는 생산물 시장 얘기, 논리는 그대로인데 이제 분석하는 프레임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소시장 얘기가 끝나게 돼. 그럼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미시형제학이 생산물 시장 자원 배분, 요소 시장. 그래서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 문제가 몽땅 시장에서 해결돼. 그러면 남는 문제가 7편입니다. 후생경제 이론. 그러면 후생경제 이론에서는요, 어떤 경제 체제든지 해결해야 될 것이 소득 분배 공평성, 균등성, 효율성인데,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소득 분배 균등성은 어떻게 돼요? 자유냐 평등이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로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 평가하는 겁니다. 웰페어 이코노믹스, 후생 경제학에서는요, 이건 꼭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사회주의든 당군 할아버지 공산사회이건 간에 과연 이 경제체제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이론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후생경제. 그런데 이거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준 분이 파레토라는 분이에요. 파레토라는 교수님의 개념,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경제체제가 효율적이냐 아니냐 평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다루는 거 굉장히 이론적이고 어렵겠죠. 최적입니다. 근데 후생경제학 제1정리라고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어. 1정리가 뭐냐면요, 모든 시장이 다 완전 경쟁이면, 생산물, 노동시장, 자본시장, 요소시장 모두 완전 경쟁이면 파레토 최적이다.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더 이상 효율적일 수는 없어. 예외가 있어요.
예외. 외부 효과, 공공재, 불확실성. 이게 없어야 돼. 세 가지예요. 외부 효과, 공공재, 불확실성이 없다면 완전 경쟁일 때 파레토 최적,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 분배 공평성은 담보하지 않아요. 당연히 불균등한 거예요.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분배가 되니까. 이게 제1정리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다뤄지지 않아. 굉장히 복잡하죠. 공부 안 해도 돼. 이것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까 시장 실패인데, 그러면 시장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 완전 경쟁이어도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돼? 요 세 가지죠. 외부 효과나 공공재, 불확실성이 있다면 자원 배분 비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이면 비효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 분배 불균등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는 요 세 가지야. 완전 경쟁이지만 요게 있으면 비효율, 불완전 경쟁이면 비효율, 분배 불균등. 그러면 경제학으로 보면 불균등, 요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그렇죠? 공정거래법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이런 것에 의해서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것이고, 분배 불균등, 능력에 따라서 분배 불균등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봐봐. 우리 19장에서 시험 문제 다뤄지고 할 때는 뭐 가지고? 완전 경쟁이지만 외부 효과가 있거나 공공재가 있을 때를 주로 19장에서 분석하게 되고, 여기서 시험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 불확실성이 있을 때 완전 경쟁이지만 비효율이죠. 그럼 불확실성이 있을 때 분석하는 것이 20장 정보경제론에서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시형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형작이 어때요? 굉장히 논리가 치밀한 체제입니다. 시장이 과연 효율적이냐? 따져보니까 아니더라.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미시경제학이야. 그러니까 흐름이 됐죠? 최초의 수요 공급, 생산물 시장 수요 공급, 요소 시장 수요 공급, 효율성 평가, 후생 경제학.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미시, 거시, 국제경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가 50% 이상이 항상 6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요 출제 문제는 맨 뒤에서 출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이 흐름을 따라서 공부해야 돼. 중간에 보면서 헷갈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앞으로 하시면서. 그 대개 여러분 흐름이 한번 정리됐죠.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자, 미시경제학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거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시 형제는 정말로 이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시 형제는 지금 8시 37분인데 8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